얘들아 안녕. 우리 드디어 1학년 2학기의 마지막 수업 통계 파트에 들어왔어요. 오늘 마지막 통계 수업에서는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까지 이렇게 5가지 항목 배우면서 1학년 2학기 개념 마무리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 구석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것들 바탕으로 먼저 줄기와 잎그림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자료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자료 사진은 하늘인의 모둠 학생 14명의 하루 동안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통계 파트에서는 처음 보는 이 용어들 잘 기억해주자. 별량이 뭐냐면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이렇게 수량으로 나타냈잖아.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을 모두 우리는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으로 뭐 배운다고 했지? 여기서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줄기와 잎을 이용하여 자료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줄기와 잎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봐봐.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 겉모습만 보면은 여기 줄기가 있고 여기 잎이 있네? 이렇게 줄기와 잎으로 나눈 거를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가볍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줄기와 잎을 정할 거야. 이 별량들 중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건데요. 가장 큰 값은 보자. 이 44가 제일 크겠지, 여기서?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은 뭐야? 13이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여기 어차피 작은 값, 큰 값 둘 다 최대 10의 자리니까 10의 자리를 줄기로 두고 1의 자리를 잎으로 두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모두 알았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여기 세로선을 긋고 왼쪽에는 줄기의 숫자를 크기 순으로 이렇게 세로로 적을 거예요. 여기에 10의 자리를 적기로 했는데 여기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공통이 되는 부분 1, 2, 3, 4 이렇게 있겠지. 얘네를 작은 순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세로에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로선의 오른쪽 부분에는 잎을 적어줄 건데 우리 아까 잎에는 1의 자리 숫자 써주기로 했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어. 잎을 쓸 때는 봐봐. 여기 자료 별량들을 보니까 33, 33, 33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써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잎의 개수들이 결국에 여기에 있는 자료의 수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중복되더라도 이렇게 써줘야 자료의 수가 그대로 담기겠죠? 그렇게 써주고 또 이것도 쓸 때 작은 수부터 이렇게 가로로 작은 수부터 나열해서 작성해주는 것도 꼭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줄기와 잎까지 작성을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줄기 잎을 나눴는데 이게 결국에 무슨 값을 의미하는지를 꼭 써줘야 돼. 왜냐면은 1, 세로선 3 이렇게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게 이렇게 13분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13분을 의미하는 건지 130분을 의미하는 건지
혹은 1300분을 의미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줄기와 if로 표현을 해줬으면 꼭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써줘야 하고요. 이렇게까지 적었으면 이 자료가 뭐를 나타낸 거랬지? 이 자료가 인터넷 사용 시간을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자료를 나타내는 제목까지 입혀주면은 줄기와 잎그림 완성입니다. 줄기와 잎그림에서는 우리 두 가지를 더 알아주면 좋은데, 첫 번째는 최빈값이란 용어고요.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는 용어예요. 최빈값은 최대 빈도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야. 한마디로 제일 많이 있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에서 한번 봐볼까?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야? 줄기가 3이고 잎이 3인 거. 이게 가장 많이 있지. 이 값은 결국에 3, 세로선 3이니까 뭐를 의미해요? 33분. 이게 최빈값이 되겠다. 그리고 중앙값은 말 그대로 이 자료의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짝수니까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예를 들어 9까지 더 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의 수는 총 15개거든? 그러면 15개의 중앙값은 당연히 8번째 있는 애가 중앙에 오겠죠. 해서 8번째 있는 애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것도 33이네? 왜냐면 이게 그리고 그러면은 중앙값은 33분이고 앞에 7개 있고 얘보다 뒤에도 7개 있으니까 딱 중앙에 있는 값 맞죠? 해서 여기서 최빈값, 중앙값이라는 용어까지 추가로 알아주면 되고, 그러면은 이 자료들을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장점이 뭐가 있을까? 장점.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지금 이 상태는 막 자료들이 뒤죽박죽 별량들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한눈에 이거 분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30분대가 제일 많네? 라던가 10분대가 제일 적네?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 그 분포 상태를. 그래서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될 테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여기 있는 이 별량들의 값을 우리 그대로 옮겨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래의 자료 하나하나 값을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값을 바로 알 수 있다. 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은 순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 5번째 오는 친구가 몇 분을 사용했을까가 궁금해. 그러면은 가장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겠지. 44분 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세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오는 사람은 39분을 사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자료값을 아니까 자료의 특정한 위치값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위치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분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자료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지. 단점은 아무래도 지금은 별량이 14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편한데 별량들이 엄청 많아. 자료가 엄청 많아. 그러면은 막 100개, 200개 있으면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들 테고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내는데도 어렵겠죠. 그래서 별량이 많아지면 힘들고 또 이 별량의 범위가
별량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아도 줄기를 설정하는데 조금 힘들겠지? 그래서 줄기와 잎그림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거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는 도수 분포표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자료 가져왔어요. 이 자료는 민경인의 모둠학생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예요. 이걸 바탕으로 도수분포표를 만들 건데 먼저 도수분포표가 뭐냐면은 도수분포표는 주어진 자료들, 이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의미해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는데 계급이란 용어도 나오고 도수라는 용어도 나오잖아. 이게 뭔지 선생님이 이거를 도수분포표로 그려서 나타낸 걸 보면서 한번 용어 설명까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 자료를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만든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계급은 이 별량들 있지? 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의미해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그래서 여기 계급을 보면은 이 점수들을 이렇게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이렇게 나눈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상 미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계급은 보통 A 이상, B 미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미만을 썼어요. 물론 다르게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상 미만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도수가 뭐냐면은 도수는 여기 보면은 이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잖아. 그것처럼 도수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의미합니다.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한번 구해볼까? 50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한 명 이렇게 도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80점 이상 90점 미만도 구해볼까?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3개 있네? 그래가지고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3명이구나 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개념 용어 몇 개 하나 더 설명해 줄 건데 계급을 배웠으면은 계급의 크기라는 용어도 알아야 돼요. 계급의 크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계급 구간 있잖아. 이 구간의 너비, 즉 요 계급의 양끝 값의 양끝 차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A 이상 B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의 너비는 B-A가 되겠지. 그러면 이 표에서 한번 계급의 크기 구해볼까? 이 표에서는 봐봐. 이 계급은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니까 60 빼기 50 하면은 10점이네? 그러면은 이 표에서 이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는 10점이구나. 다른 계급을 확인해도 다 10점이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되어 있구나. 이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계급값이라는 용어도 한번 알아보자. 여기 계급값이란 용어 써있지? 계급값은 한마디로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야. 계급을 어떤 값? 대표하는 값.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각 계급의 양끝 값의 중앙의 값으로 대표값을 구해요. 그래서 이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한번 이거 대입해서 봐보자. 요 계급의 계급값은 뭐가 돼? 얘의 양끝값의 중앙값이니까 이건 쉬우니까 바로 알 수 있겠네. 55가 되겠죠. 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계급의 계급값은 뭐야? 75점.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도수분포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결국에 그 개수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좀 더 한눈에 여기 이 구간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는 훨씬 편하겠지. 근데 단점이 있어, 얘도. 아까 우리 여기서 줄기와 잎그림은 이 별량들을 그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는 데에 반해 도수분포표는 아무래도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 안에 한 명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이게 그 한 명이 정확히 몇 점인지까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별량의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를 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것도 똑같이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요. 여기서 최대값은 보자. 이 97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리고 최소값은 뭐가 될까? 요 59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찾고 이거에 맞게 계급의 개수와 계급의 크기를 먼저 정해줄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하고 계급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해놨죠. 그 다음에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의 개수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개수를 세어서 도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었지? 50점 이상 60점 미만 하나 있었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2명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도수의 총합까지 적어주면은 이게 도수분포표예요. 도수분포표 쓸 때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작성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낼 때랑 도수분포표랑 나타낼 때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줄기와 잎그림은 자료를 그대로 나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림이라면은 도수분포표는 자료의 개수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기와 잎그림과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깜빡하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아까 이거 도수분포표 그릴 때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계급의 개수와 계급의 크기를 정한다고 했잖아. 이때 계급의 개수는 보통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로 계급의 개수를 정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히스토그램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자료 얘네들 챙겨서 가볼게. 먼저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둘 다 이 도수분포표를 좀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그래프들이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A반의 몸무게를 직접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가져왔어. 이 도수분포표를 바탕으로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 히스토그램은 봐봐. 얼핏 보면은 되게 막대 그래프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옮겨볼까? 히스토그램은 일단 이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양끝값을 이렇게 가로축에다가 표시하고 그리고 이 도수를 세로축에 표시해가지고 여기 도수 작성했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그 도수의 값들을 나타내는 계급에 따른 도수의 값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 장점은 당연히 뭐겠어? 도수분포표로 볼 때보다 훨씬 자료의 분포 상태를 이렇게 한눈에 더 보기가 쉽겠지. 시각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더 자료의 분포 상태를 보기가 편하고요. 분포 상태 한눈에. 그리고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봐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결국에 뭘까? 결국 이 계급의 양끝값의 차, 구간의 너비? 이게 우리 뭐라고 했었지? 방금 배운 내용이에요. 계급의 크기라고 했었어. 그러면 가로는 계급의 크기고 세로는 뭐야? 세로는 결국에 여기 40kg 이상 50kg 미만의 도수는 2명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2명 해서 표시해서 그린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세로축은 도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가 될 거예요. 근데 계급의 크기는 우리 모두 다 계급의 크기 여기 다 일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고 결국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에 비례해? 도수에 비례해.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비례는 비례인데 무슨 비례야? 얘가 도수가 늘면은 똑같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늘어나니까 도수에 정비례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한다는 걸 알았는데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의 합은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이거를 일일이 구한 거잖아. 그러면은 계급의 크기로 묶을 수 있을 테고 요 도수 더하기 도수 더하기 도수 더하기 도수 하면은 결국은 도수의 총합을 이렇게 곱한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각각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인데 직사각형 전체 넓이의 합은 뭐라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이 40kg 이상 50kg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는 2고 50kg 이상 60kg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는 11명이죠. 그리고 60kg 이상 70kg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는 뭐야? 13명이고요. 여기 70kg 이상 80kg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는 4명. 보니까 이 도수분포표랑 똑같네? 당연히 이거를 시각적으로 옮긴 거에 불과하니까 내용은 둘이 똑같겠죠. 그리고 도수의 총합도 직접 구해보면은
2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4 하면은 30이 될 테니까 계급의 크기 아까 뭐였지? 10 곱하기 도수의 총합은 이거 다 더한 게 30이라 했으니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300이구나.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구할 수 있겠죠?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다가 뭐를 그린다고?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끝값을 써준다고. 그리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표시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물결 표시돼 있는데 이거는 0kg 이상 40kg 미만이란 뜻이 아니라 물결이 됐다는 거는 이 앞에 범위는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는 물결 표시, 이런 표시로 생략했다는 걸 의미해요. 해서 40kg 이상 50kg 미만,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되겠지.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했고, 두 번째로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 히스토그램에서 조금 응용된다라고 보면 돼. 여기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 그리고 양 끝에다가도 도수가 0인 점들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어줄 거야. 이 점들을. 꼭 모양새가 얘는 꺾은 선 그래프 같다.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해서 선생님이 도수분포 다각형 그림도 가져왔어.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지? 근데 여기 도수분포 다각형을 볼 때 주의할 거는 일단 계급의 개수. 아까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급의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 이것처럼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도 점의 개수에 따라서 계급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양 끝에 있는 것도 계급의 개수로 더해야 될까?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양 끝에 있는 것들은 계급의 개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라고? 계급의 개수가 아니라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건 실제 계급이 아니야. 우리가 이 양 끝에 점을 찍은 이유는 조사한 별량이 모두 이 그래프에 나타냈습니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걸로도 그런 의미로도 보기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계급의 개수를 셀 때는 이 양 끝에 도수가 0인 애들은 세지 말고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센다는 거. 그러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계급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죠?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라고 볼 수 있겠네. 해서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고, 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냈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을 때와 달리 얘는 아무래도 좀 더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어나갔으니까. 해서 자료의 도수의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 도수분포 다각형만의 특징인데 2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어 비교하기에 편해요. 2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서 비교하기가 편하다. 왜냐면은 히스토그램은 여기서 딱 봐봐. 여기다가 자료 2개를 나타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 그래프만 있는 거잖아. 이 배경 히스토그램은 보지 마요. 이 선만 보는 거야.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이 선만.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또 이런 식의 또 어떤 도수분포 다각형 또 다른 게 있겠지? 그럼 이렇게 선의 색깔만 다르게 하면은 2개의 자료를 동시에 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만의 정말 강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벌써 이 4가지를 다 배운 거야. 줄기와 자료를 그대로 나열한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자료의 개수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런 도수로 나타내가지고 구한 도수 분포표, 그리고 이 도수 분포표를 바탕으로 나는 좀 더 시각적으로 보고 싶어 해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배웠고, 히스토그램에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딱 히스토그램 보고서는 이런 생각 분명 친구들 하고 있을 거야. 히스토그램은 결국에 막대 그래프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쫙 정리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은 우리 몸무게나 이렇게 계급 범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몸무게나 키나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들을 나타내요. 연속적인 양을 나타내고, 막대 그래프는 우리 지금까지 막대 그래프 그렸던 거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딸기를 좋아하는 친구 2명, 포도를 좋아하는 친구 5명,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인 양을 나타냈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왜 크냐면은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40, 50 이 구간하고 서로 위치 바꿀 수 있어? 얘네는 연속적으로 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없지. 그래서 막대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막대 그래프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인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딸기, 포도 이 순으로 쓰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포도, 딸기 순으로 쓰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막대 위치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은 막대의 폭이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막대의 폭이 계급의 크기였잖아요, 아까? 그래가지고 계급의 크기는 결국에 다 일정하니까 얘네 폭도 당연히 다 일정해야겠지. 그래서 막대의 폭이 일정한데 반해서 막대 그래프는 여기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딸기, 포도 이렇게 그려도 결국에 막대의 폭이 의미가 없는 애들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막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히스토그램은 봐봐. 이렇게 두 직사각형이 이 사이에 빈 공간 없이 딱 붙어 있잖아. 해서 막대 사이에 빈 공간이 없이 딱 붙여서 그려. 근데 막대 그래프는 결국에 비연속적인 대상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릴 때 붙여서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뜨려서 그렸었잖아. 해서 얘는 막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막대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내용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아마 교재 없는 부분도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교재 없는 부분은 교재에다가 직접 필기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게. 우리 여기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직접 다 구해봤는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 얘랑 요 가로축, 이 가로축이 이루는 이 넓이도 구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도수분포 다각형과 요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얘랑 결국에 요렇게 그린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서로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설명하려고 그림 가져왔어. 이 아래 계속 무슨 그림인지 엄청 신경 쓰였지? 여기 그림 보면은 봐봐.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줄게. 여기 보면은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네? 우리 이거 삼각형 합동조건 때 배웠는데 무슨 합동이야? SAS 합동이네요. 그러면 둘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겠지. 그래서 넓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 이 안에 넣어주고, 여기 삐져나온 부분 이 안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삐져나온 부분 안에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이 이루는 넓이는 요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특징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했으면 진짜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은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예요. 상대도수.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수 이런 걸 구하면서 자료 하나를 두고서는 이렇게 비교를 했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자료가 두 개, 이런 도수분포표나 이런 자료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도수의 총합도 달라. 여기는 30명이라 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40명이라고 할게. B반은. 얘를 A반이라고 하고 얘를 B반이라고 했을 때 얘는 총 인원이 40명이고 뭐 여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궁금해. 50kg 이상 60kg 미만에 해당하는 수는 B반의 그 분포 비율이 높을까? A반의 그 분포 비율이 높을까? 도수만 보고 비교를 하기에는 도수의 총합이 다르니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B반에 여기에 더 많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자료를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수, 총합이 같은 상대 도수라는 개념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가 뭔지 먼저 알려줄게. 상대 도수는 일단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전체의 도수에서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겠죠. 좀 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가져와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의 상대 도수 구해봅시다. 이 첫 번째 거는 전체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10분의 1이니까 0.1이고 두 번째 거는 10분의 2니까 0.2 세 번째 거는 10분의 3이니까 0.3 네 번째 것도 10분의 3이니까 0.3
마지막 거는 10분의 1이니까 0.1. 그러면은 지금 얘의 상대 도수는 0.1, 0.2, 0.3, 0.3, 0.1인 거지. 그리고 이 상대 도수 다 더해볼까? 다 더하면은 뭐가 돼? 1이 되죠. 이게 상대 도수의 가장 큰 특징이야. 항상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 도수를 알면은 우리가 좀 더 비율을 구하기가 쉬워지는데 봐봐.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잖아? 여기다가 이 공식 뭔가 익숙해. 총합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수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거 퍼센트 구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50kg 이상 60kg 미만은 전체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나요? 물어보면은 이 상대 도수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0kg 이상 60kg 미만은 10%구나. 80kg 이상 90kg 미만은 몇 퍼센트예요? 여기다가 이 상대 도수에다가 100만 곱하면 되니까 바로 알 수 있지. 30%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상대 도수를 알면은 뭐가 좋다고 했지? 이것도 아까 도수분포 다각형처럼 상대 도수만의 특징이에요. 써보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도수의 총합이 다르면은 그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상대 도수는 결국에 총합을 이렇게 1로 맞춰놓고서는 총합을 똑같이 해놓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 자료의 분포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도수가 적혀 있어서 도수 분포표잖아. 근데 도수가 아니라 여기 이 도수 칸에 상대 도수가 적혀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상대 도수 분포표예요. 그리고 상대 도수는 결국에 여기서 도수의 총합은 어차피 일정하잖아. 그니까 뭐에 비례해? 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여기 아까 우리 도수분포표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나타냈고 세로축에는 이렇게 도수들을 써줬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 부분이 상대 도수가 되면은 요 도수 부분이 뭐가 돼? 상대 도수가 되면은 상대 도수도 이렇게 히스토그램하고 이런 도수분포 다각형의 형태로 당연히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랑 그리는 건 똑같은데 여기 세로축만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진짜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더 알려줄 건데 여기 도수분포 다각형 여기 이 부분이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상대 도수라고 했을 때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 넓이 합과 같다라고 했고 이 각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었잖아. 근데 이게 상대 도수로 바뀌면은 이 상대 도수의 히스토그램은 직사각형 넓이 합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가 아니라 뭐가 돼?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근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네. 그러면은 결국에 히스토그램 전체 직사각형 전체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랑 같겠죠. 상대 도수일 때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상대 도수를 활용한 그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가로축으로 이루어진 넓이도 결국에 계급의 크기를 의미하겠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고 이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우리 만약에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항만 하면 되겠지. 이항하면은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을 테고 또는 나 그 계급의 도수 알고 싶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항해보면은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식 이거 하나를 꼭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각각의 내용들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아무래도 이 통계 부분을 한 번에 다 개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빠르게 슉 정리하고 지나가자. 일단 첫 번째로 별량이 뭐였어? 이렇게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키가 이 친구는 150이고 저 친구는 160이야. 그런 것들, 이런 자료들을 수량으로 나타낸 150, 160 이런 것들이 별량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나열해서 만든 게 줄기와 잎그림이고 줄기와 잎그림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해서 자료가 중복돼도 결국에 우리 그 별량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중복돼도 이런 식으로 다 써준다는 거 꼭 잊지 말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는 뭐야? 자료를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도수들을 구해서 적은 표가 도수분포표죠. 여기서는 우리 계급의 크기, 계급값이란 용어 배웠고 추가적으로 도수가 뭔지까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도수분포표를 바탕으로 나는 이 도수분포표를 좀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각 윗변의 중앙 부분을 이어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고 이때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양 끝에는 계급으로 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 다 나타냈어요의 표시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각각의 장점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다 우리 배웠어요.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까지도 다 둘러봤고 마지막으로 상대도수까지 다 봤다. 상대도수는 이런 식으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 비교할 때 쓴다고 했고 그래서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구한다 했고 이 공식을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라는 거. 이렇게 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계 부분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온 만큼 선생님의 설명을 그냥 듣고 뒤돌아버리면은 내용 분명 헷갈려서 다 섞여버릴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렸으면은 꼭 개념 원리에 있는 개념 부분,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 부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서 전체 내용, 각각의 그래프, 그리고 각각의 표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넘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1학년 2학기 개념 수업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려오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우리 많이 유형 문제 풀이하면서 이 개념들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